한서연은 10살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정해진 궤도 위를 흐르는 강물처럼 평온했다. 값비싼 옷, 맞춤 제작된 신발, 그리고 언제나 그녀를 감싸는 온화한 보살핌.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침부터 내리는 보슬비에 도시는 젖어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의 중요한 계약을 위해 비서와 통화하며 분주했다. 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문 밖의 세상은 그녀가 아는 것과 너무나 달랐다. 화려한 백화점과 명품관들이 즐비한 강남의 중심가를 벗어나자 낡고 빛바랜 건물들이 촘촘히 늘어선 골목들이 나타났다. 그곳은 왠지 모를 잿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 풍경은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운전기사가 차를 잠시 멈추자 아버지는 서류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곳까지 와야 하다니 정말이지. 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짙은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제야 창밖을 더 유심히 보았다. 비좁은 골목길 옆,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차가운 벽에 기댄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이지우는 12살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오랫동안 굶주림과 병에 시달려 그 나이의 아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깡말라 있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온몸은 열에 들끓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미 희망을 잃은 지 오래였다.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아니, 세상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안식처였던 작은 집마저 잃은 그는 그저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진 한 조각의 쓰레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경멸적이었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더러운, 냄새나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곧 숨이 멎을 것이라 직감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그의 힘은 손끝을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의 시야는 이미 흐릿해졌고 어둡고 축축한 골목의 냄새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그의 흐릿한 시야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새하얀 구두, 그 구두는 너무나 깨끗해서 이 더러운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이지우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은 작은 소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동정심이나 혐오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한 발짝 다가갔다. 운전기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아가씨, 위험합니다. 돌아가시죠. 하지만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이지훈만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깡마른 손을 보았고 갈라진 입술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보았다. 네요?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지훈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괜찮냐니?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의 몸은 타인의 온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녀의 망설임은 사라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은 핸드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가 가장 아끼는 물건, 돼지 모양의 핑크색 저금통을 꺼냈다. 이건 내 용돈이야. 서연은 저금통을 지훈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삼촌이 준 거, 다 여기 있어. 그녀는 손으로 저금통을 흔들었다. 동전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훈은 텅 빈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서연은 저금통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자신의 신발 끝으로 살짝 밀었다. 저금통은 쨍하는 소리와 함께 깨졌다. 동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사이로 몇 장의 지폐도 보였다. 그날 서연이 가진 전부였다. 이걸로 맛있는 것 사 먹어.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자.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그녀의 어머니가 늘 깨끗하게 다려주시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손수건으로 지훈의 더러운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지훈은 그 순간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차갑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받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아준 따뜻한 관심이었다. 아,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지훈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안 갚아도 돼. 그냥 살아남아줘. 이 간단한 한마디가 지훈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살아남아라. 그에게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가 죽기를 바라는 듯한 시선만 보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는 그에게 생명을 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연은 운전기사의 재촉에 못 이겨 천천히 차로 돌아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행적을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지훈을 향해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지훈의 눈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지훈은 흩어진 동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열도 조금씩 내리는 듯 했다. 그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할 은혜가. 그는 그 소녀를 다시 만나.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은혜를 갚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텅 비었던 그의 마음에 한 조각의 빛이 스며들었다. 그날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진 소년의 삶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축축하고 어두웠던 골목길은 빛바랜 기억 속에 희미해졌고 깡마른 소년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처럼 변해 있었다. 동시에 순수하고 해맑았던 소년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태양그룹의 전략 이사 한서연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상어들이 우글거리는 비즈니스 세계의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는 여전사였다. 그녀의 사무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늘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침부터 쏟아지는 언론의 헤드라인은 온통 태양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로 가득했다. 태양그룹, 의문의 공격으로 주가 폭락, 30년 역사 태양그룹의 위기, 외부 세력의 거대 자본 유입 포착. 서연은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블릿 PC를 넘기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제 저녁. 갑작스러운 공매도 물량 폭탄으로 인해 회사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다. 외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태양그룹을 공격하고 있음이 명백했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긴급 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태양그룹의 중역들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한 이사.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오? 서연의 아버지가자 회장이 된 그녀의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까지의 공격은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닙니다.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우리 회사의 취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한 번도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이 공격은 단순한 자본의 유입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태양그룹의 내부를 파고들며 가장 아픈 곳을 찔러왔다. 서연은 이 공격의 뒤에 한 명의 천재적인 전략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어졌다.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토록 차갑고 냉정하게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의 최상층. 그곳은 마치 우주선 내부처럼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로 된 창문 너머로 태양그룹의 본사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조용히 그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지훈. 그는 이제 이지훈 그룹의 총수이자 비즈니스계의 유령이라 불리는 파괴자였다. 그의 얼굴은 매일 쏟아지는 금융신문 한 면에 실릴 법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의 그 깡마른 소년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그 속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심연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총수님, 태양그룹의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한서연 이사가 직접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를 넘겼다. 화면에는 이사회 회의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서 당당하게 서서 브리핑하는 서연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변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모습은 사라지고 강하고 지적인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닌 만족감의 미소였다. 그는 태양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다. 그녀가 20년 전 그에게 던져주었던 생명의 불꽃이 그녀 자신에게도 여전히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태양그룹을 인수한 후 그녀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가 20년 전 그녀에게 했던 약속, 나중에 꼭 갚을게요 라는 말은 단순한 돈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선의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걸맞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다음 공격은 더욱 치밀하고 강력하게 계획되었다. 지우는 태양그룹의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준비했다. 이 소송은 태양그룹의 기반을 흔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성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했다. 그녀가 과연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의 전략, 그녀의 약점, 그리고 그녀의 진짜 속마음까지. 태양그룹 본사로 돌아온 서연은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녀의 비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사님, 이 공격은 마치 우리 회사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이 공격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잘 아는 누군가와의 숨 막히는 두뇌 싸움 같았다. 이 공격에는 이상하리만큼 감정이 개입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상대방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태양그룹을 공격하는 거대한 자본 세력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한 사람의 존재를 선명하게 느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스쳤다. 그녀는 공격의 패턴을 분석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읽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공격은 단순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왠지 모를 희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이 미스터리한 상대방은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태양그룹 본사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이지훈 그룹이 제기한 특허 소송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태양그룹의 기술력과 명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했지만 한서연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공격이 주는 기묘한 위화감에 집중하고 있었다. 법무팀이 가져온 소송장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들이 보였다. 마치 상대방이 일부러 빈틈을 남겨둔 것처럼. 변호사님, 이 특허 소송의 핵심은 우리 회사의 반도체 설계 방식이 이지훈 그룹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세요. 서연은 소송장의 특정 문장을 짚었다. 상대방은 우리 기술이 그들의 특허 번호 2025AL-38의 제14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14항의 기술은 2010년 이전에 출원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은 그 이후에 개발된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법무팀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사님, 저희도 그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 그룹의 변호사들이 너무 유능해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이건 그들의 자만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겁니다. 그녀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뜨겁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게임은 흥미로워지고 있었다. 이 공격은 단순한 사업적 파괴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대방이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같은 시각, 이지훈의 초고층, 사무실. 그는 서연이 이끄는 태양그룹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서연이 법무팀과 회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지훈의 눈은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에 감탄하며 빛났다. 그녀가 특허 소송의 허점을 찾아냈을 때 그는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역시 한서연다워. 그는 그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목적은 태양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그의 진정한 목적은 그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녀가 직면한 내부의 부패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 태양그룹의 부회장은 회장에게 은밀히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한 이사가 너무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지훈 그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사님은 계속해서 소송에 정면으로 맞서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가는 매일 떨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회장은 지훈에게 몰래 뒷돈을 받고 있었다. 그는 태양그룹을 이지훈에게 넘긴 후 자신의 지분을 챙겨 도망칠 계획이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가 능력이 있는 건 알지만 이번에는 좀 무모한 것 같군. 이지훈 그룹은 소문대로 무서운 존재야. 이지훈의 공격은 태양그룹의 내부를 조금씩 분열시키고 있었다. 서연은 이사회를 통해 소송에 전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의 결단은 일부 임원들의 불만을 샀지만 그녀의 논리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대부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서연은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비서인 김민준 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은 서연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의 대학 후배이자 지난 10년간 그녀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로 일해왔다. 김 실장님, 부탁할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다. 네, 이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지훈 그룹의 총수, 이지훈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표면에 드러난 정보 말고 그의 모든 것을요, 학력, 경력, 심지어 그의 사생활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요.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사님, 그 사람은 소문난 유령입니다. 신원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언론에도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고요. 알아요.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겁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지 않아요. 그의 공격 방식에는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요.
그녀의 말에 김 실장은 의아해했다. 시험이라니요? 네, 마치 제가 정답을 찾아내길 바라는 것처럼요. 그는 완벽한 파괴자가 아니에요. 그는 마치 완벽한 교사 같아요. 서연의 눈빛에는 깊은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단호한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이지훈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찾아낸 것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몇몇 단편적인 정보뿐이었다. 그는 이지훈이라는 이름 외에 어떤 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였다. 서연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이지훈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다. 그의 프로필은 텅 비어 있었다. 단 한 장의 사진도, 단 한 줄의 사적인 정보도 없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서연은 텅 빈 프로필을 바라보며 기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낯선 남자가 왠지 모르게 익숙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이지훈이 던지는 수수께끼를 풀어나갔다. 왜 그는 자신에게 빈틈을 보여주는가? 왜 그는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가? 그녀는 문득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자신이 처음 만났던, 차가운 골목길에 버려졌던 그 깡마른 소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지. 그 소년과 이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는 파괴자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왠지 모르게 그 두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듯 요동쳤다. 이지훈이 태양그룹을 향해 던진 다음 수는 예상대로였다. 특허 소송에 이어 태양그룹의 핵심 공급망에 대한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는 이지훈이 아닌 훨씬 더 오래되고 뿌리 깊은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어둠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중 한 명인 최 회장이 있었다. 그는 서슬 퍼런 권력을 휘두르는 거인이었다. 최 회장은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비서가 서 있었다. 태양그룹, 아주 볼만해.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권태로움과 함께 짙은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그 한서연이라는 애송이가 제법 똑똑하다고 하더니 결국 이지훈이라는 녀석에게 놀아나고 있군. 내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어. 그는 이지훈 그룹이 태양그룹을 공격하도록 은밀히 사주했다. 이지훈의 과거와 약점을 쥐고 흔들며 그를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로 만들었다고 믿었다. 최 회장은 이지훈을 그저 자신의 오랜 사업적 숙적들을 처리해줄 도구로 여길 뿐이었다. 그에게 이지훈은 과거의 더러운 비밀을 묻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이지훈을 파괴자라고 불렀지만 그 파괴의 끝에 자신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최 회장은 20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작은 건설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는 이지훈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건축 사무소를 탐냈다. 그들은 기술력이 뛰어났지만 자본이 부족했고 최 회장은 그들의 기술을 빼앗고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거짓 소문, 회유, 그리고 협박. 결국 이지훈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 이지훈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얼마 후 아들마저 버려둔 채 숨을 거두었다. 어린 이지훈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린 것은 바로 그들의 사악한 욕심 때문이었다. 그때 그 꼬맹이 어디서 무얼 하고 살까? 아마 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었겠지. 최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래, 그게 세상의 이치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 그는 자신이 이지훈을 직접적으로 파멸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에게 이지훈의 존재는 불쾌한 과거의 잔재였다. 그래서 그는 이지훈이 자신에게 복수할 의지가 아닌 오직 탐욕으로 움직인다고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진실을 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같은 시각, 한서연의 사무실. 그녀의 비서인 김민준 실장이 지쳐 보이는 얼굴로 들어왔다. 이사님, 이지훈 총수에 대한 과거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거의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지만 20년 전 한 기업의 비리 사건과 관련된 신문 스크랩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지훈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던 동네의 작은 건축 회사가 한 거대 기업의 불법적인 공격으로 파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서류를 받자마자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신문 기사에는 이지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기사 속의 사건 전개가 자신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당시 이 사건을 주도했던 거대 기업의 이름이었다. 대성건설. 그 이름은 지금의 최 회장이 이끄는 대성그룹의 전신이었다. 대성건설. 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사건이 최 회장님과 관련이 있나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사님. 당시 대성건설의 젊은 이사가 바로 지금의 최 회장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회사의 실권을 장악하고 지금의 대성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훈 그룹의 자본 원천도 그의 자금 중 일부로 추정됩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꼈다. 이지훈은 최 회장의 하수인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그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숨어든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수는 20년 전의 비극적인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연은 곧장 초의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그와의 통화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었다. 초의 회장은 그녀의 전화를 받자마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 이사, 무슨 일인가 내가 지금 바쁘네. 최 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지훈 그룹과의 협상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그와 어떤 관련이 있으십니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최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거만하게 웃었다. 그 녀석 하하. 그냥 내가 키우는 작은 강아지 같은 존재일 뿐이지. 태양그룹을 파멸시키는데 아주 쓸모가 있어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지훈을 향한 멸시가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태도에서 이지훈과의 관계가 단순히 사업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확신했다. 통화를 마친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이지훈이 단지 그녀의 회사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파괴했던 악마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악마는 그녀의 아버지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혼란과 함께 연민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적수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20년 전 그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살아남아줘. 그는 살아남았고 이제 그녀는 그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도와야만 했다. 한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지훈과 최 회장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이후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 속의 바다처럼 흔들렸다. 이지훈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살아남아 자신을 구원했던 소녀에게 돌아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으로 무거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일반적인 회사 메일로는 연락을 시도할 수 없었다. 모든 통신망이 도청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꺼내 여러 차례의 우회 서버를 거쳐 이지훈에게 익명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의 내용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지훈 총수님, 저는 태양그룹의 한서연입니다. 최 회장님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20년 전 그 골목에서 살아남은 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메일의 마지막 한 줄은 그녀의 모든 용기를 담은 고백이었다. 그녀는 답장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지훈이 이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녀의 개인 메일함에 답장이 도착했다. 단 한 줄이었다. 무슨 속셈이지? 그녀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직감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답장했다. 속셈은 없습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이번에도 그의 답장은 신속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호텔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할 무대였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한 서연은 숨을 고르며 차분히 그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색 수트의 빈틈없는 모습,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그는 이지훈이었다. 스크린으로만 보던 그의 모습은 실제로는 더욱 압도적이었다. 그의 존재는 공간 자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무슨 일입니까? 한 이사.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당신이 최 회장님의 아버지가 과거에 우리 가족과 사업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녀는 본론부터 꺼냈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게 당신이 날 만나고 싶었던 이유입니까? 쓸데없는 사적인 이야기라면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굴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최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와 손을 잡았지만 최 회장은 당신을 그저 편리한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태양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을 돕고 당신이 복수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지우는 실소를 흘렸다. 하하하. 그래서요, 당신은 나를 돕고 싶다는 건가요? 태양그룹을 구하기 위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최 회장님을 돕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진실이요. 지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서연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당신이 내 대해 무엇을 안다고 진실을 논하는 겁니까? 당신은 그저 태양그룹의 전략 이사일 뿐입니다. 20년 전의 그 일은 당신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서연은 움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다. 20년 전의 그 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그 골목에서 저를 만났을 때 당신은 제게 갚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제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이게 당신의 방식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숨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가 가장 깊숙이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핑크색 저금통, 흩어진 동전들, 그리고 그녀의 하얀 손수건. 그 모든 기억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강인한 외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철저히 계산했지만 그녀의 존재만큼은 그의 계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의 단 한 번의 만남일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날의 모든 것을. 지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당신이 서연이었군요. 그는 자신의 눈을 손으로 가렸다. 20년간 감춰왔던 그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당신은 날 기억했군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네, 당신이 살아남아줘서 기뻐요. 그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2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부터 시작해 어떻게 복수를 꿈꾸며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목적은 최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에게 과거의 고통을 되갚아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복수극에 태양그룹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온기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우리는 같은 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20년 전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 복수라는 외로운 싸움은 이제 끝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동맹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지훈의 과거가 드러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적대자에서 동맹으로 바뀌는 순간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다. 라운지를 나온 이지훈과 한서연은 다음날 새벽 인적이 드문 한적한 별장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생기가 넘쳤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강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었다. 별장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의 노트북과 태블릿 PC,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지훈은 태양그룹의 재무구조와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서연은 이지훈그룹의 공격 방식과 최 회장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그들의 첫 번째 회의는 밤을 새워가며 진행되었다. 이지훈의 공격은 태양그룹의 핵심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태양그룹 내부에 썩어가는 부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지훈 총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회장과 일부 이사들은 최 회장과 은밀히 접촉해 왔습니다. 그들의 재정 장부에서 거액의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보고서를 넘겼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태양그룹을 팔아넘긴 후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 떠날 생각이었을 겁니다. 최 회장은 그들에게 태양그룹을 삼킨 후 한 자리씩 주겠다고 약속했을 테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최 회장의 계획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서연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대담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지훈은 그런 그녀의 결단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생각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습니다. 내가 제공한 정보와 한 이사님의 내부 통찰력이 합쳐진다면 이 게임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들은 함께 최 회장과 배신자들을 무너뜨릴 완벽한 전략을 세웠다. 이 계획은 이지훈의 복수와 태양그룹의 재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최 회장의 자금줄을 끊고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이지훈은 그가 수년간 비밀스럽게 수집해온 최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와 비리 증거들을 서연에게 넘겨주었다. 서연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무팀을 동원해 최 회장과 그와 연루된 임원들을 고소할 준비를 했다. 동시에 그들은 태양그룹의 내부에 숨어있는 배신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함정을 팠다. 서연은 다음 이사회에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임시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과 내부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권한을 가질 것이었다. 이 계획은 최 회장과 내통하던 부회장과 이사들의 불안을 극대화시켰다.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직감하고 그녀를 방해하기 위해 더욱 무모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서연의 사무실에 불이 났다. 방화범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컴퓨터와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중요한 모든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고 불이 난 사무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예상대로군요. 이제 그들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이지우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걱정 마세요. 이 정도는 예상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매달릴 차례입니다. 서연은 자신 있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의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최 회장과 내통했던 부회장은 그녀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사들에게 서연을 불신임하자는 안건을 긴급히 제안했다. 한 이사는 지나치게 독단적입니다. 그녀의 무모한 결정은 우리 회사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거칠었고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부회장과 최 회장이 주고받았던 은밀한 문자 메시지와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부회장님, 저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여조 회사를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려 할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화면이 전환될 때마다 부회장과 다른 배신자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최 회장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격분했다. 그 녀석이 감히 나를 속였어. 내 놈의 짓이었나. 최 회장은 당장 이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지훈은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최 회장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제 목적을 위해 행동했다고. 그리고 당신은 그 목적을 위한 가장 큰 도구였을 뿐입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최 회장의 눈이 증오로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그를 맹목적인 분노로 이끌었고 그는 이지훈과 한서연을 모두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태양그룹의 이사회에서 터져나온 비리는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최 회장은 격분했다. 그에게 이지훈과 한서연은 감히 자신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두 마리의 벌레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려 했다.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검찰의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지훈과 한서연은 이미 그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대규모 기자회견이 소집되었다. 최 회장 측은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보이콧할 것을 종용했지만 이지훈과 서연이 가진 자료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많은 카메라가 모인 기자회견장. 이지훈은 검은색 수트를 입고 서연은 하얀색 수트를 입은 채 나란히 연단에 섰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어둠과 빛의 조화 같았다. 언론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지훈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 회장에게 던지는 명백한 도전장이었다. 서연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태양그룹의 비상경영체제와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태양그룹의 일부 경영진은 외부 세력과 결탁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기자들을 응시했다. 이어 이지훈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박혔다. 저는 이지훈 그룹의 총수 이지훈입니다. 제가 태양그룹을 공격했던 이유는 단순한 사업적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저의 가족을 파멸시켰던 최 회장의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최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와 비리 내역이 담긴 증거들을 띄웠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최 회장은 펜트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저런 건방진 놈들 감히 내 앞에서 정의를 논해 저 더러운 거지. 놈과 그 애송이가 그는 이성을 잃고 비서를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 기자회견을 중단시켜 언론사를 폐간시키고
저 두 놈의 과거를 모두 폭로해 특히 그 이지훈이라는 놈의 비참한 과거를 세상에 알려 최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 반격에 나섰다. 그의 지시에 따라 이지훈의 과거가 조작되고 확대되어 언론에 뿌려졌다. 거지 소년 이지훈. 성공을 빙자한 파괴자. 복수심에 눈먼 한낱 떠돌이의 난동. 최 회장은 이지훈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서연을 그의 어리석은 협력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공격은 비즈니스적 싸움을 넘어 두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가장 비열한 수는 따로 있었다. 그는 서연과 지훈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건드렸다. 최 회장은 은밀히 서연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한서연 이사, 네 아버지가 요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었다. 자네의 행동이 그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게. 혹시라도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최 회장이 이런 비열한 수를 쓸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아버지의 병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고 보안을 강화해 두었다. 최 회장님, 당신의 협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비열함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전화를 끊었다. 최 회장은 지훈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이지훈, 네가 내게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고 내 놈의 과거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어. 내가 내 놈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는지 기억하지? 내 부모님처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빼앗아 줄 수도 있어. 지훈은 그의 말에 이성을 잃을 뻔했다. 그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최 회장의 사무실로 달려가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지훈 씨, 그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분노를 이용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 그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길 바라고 있어요.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진실과 정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입니다. 그들의 다음 움직임은 최 회장의 오만함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최 회장이 이지훈의 가족을 파멸시킨 20년 전의 사건을 다시 재조사할 것을 공식적으로 검찰에 요청했다. 그들은 단순히 금융범죄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 회장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가장 근본적인 약점을 건드린 것이었다. 최 회장은 분노와 경악 속에서 서연과 이지훈이 가진 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들을 단순한 적수가 아닌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최 회장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언론과 여론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자 그는 마지막 남은 무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이지훈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지훈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의 과거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그의 복수심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방송사를 매수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출연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한 증오심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 가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지훈 그룹의 총수 이지훈이라는 자는 복수심에 가득 찬 괴물입니다. 20년 전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잘못 운영했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비극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제게 복수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나약함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최 회장의 말은 비열하고 교묘했다. 그는 거짓말과 진실을 뒤섞어 이지훈의 과거를 끔찍하게 왜곡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고 정의를 논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저 잃어버린 자신의 초라한 삶을 보상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최 회장은 이지훈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다. 그의 공격은 이지훈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꿰뚫었다. 이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 회장의 말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올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의 내면에 쌓아 올렸던 강철 같은 방어막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 이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차가운 골목길에 버려진 깡마른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이 극심한 고통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분노는 무력감으로 바뀌었고 그는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듯했다. 그때 한서연이 화면에 등장했다. 그녀는 이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최 회장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의 복수는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시작된 정당한 싸움입니다. 그녀는 최 회장의 비열한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이지훈의 가족이 어떻게 파멸되었는지, 그리고 최 회장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짓밟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20년 전 차가운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당신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의 용기는 당신의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서연은 최 회장이 이지훈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방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훈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강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지훈은 화면을 통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옹호하며 그의 상처를 그의 용기와 결의의 증거로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외롭게 싸워왔던 이유를 깨달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는 씻겨나가고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을 위한,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한 정당한 정의였다. 그는 무너졌던 자신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더 이상 고통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연은 이지훈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의 빛이 역력했다. 이지훈은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가서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무너졌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의 등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최 회장은 서연의 반격에 경악했다. 그는 이지훈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이제 이지훈과 서연이 단순한 적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킬 운명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그들을 향해 달려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대결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서연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여론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최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은 그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권력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괴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지훈은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영웅이자 정의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용사였다.
최 회장은 자신의 권력이 아직 건재하다고 믿었다. 그는 이지훈과 서연을 동시에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비자금과 정치적 인맥을 동원해 마지막 방역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져 있었다. 이지훈과 서연은 그가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붓게 만들었고 그 순간 그를 완벽하게 제압할 계획을 세웠다. 이지훈은 그가 20년간 비밀리에 구축해온 최 회장 관련 증거들을 검찰에 넘겼다. 그의 정보는 너무나 방대하고 완벽해서 검찰은 더 이상 최 회장의 압력에 굴복할 수 없었다. 작전의 날, 새벽이었다. 서울 도심의 여러 고층 빌딩에 동시에 검은색 차량들이 들이닥쳤다. 이지훈과 서연이 미리 파악한 최 회장의 비밀 사무실, 자택, 그리고 비자금 금고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최 회장은 급히 비서를 불러 증거 인멸을 지시했지만 그의 명령은 이미 먹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네트워크가 이지훈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최 회장의 펜트하우스에도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는 침실에서 잠옷 차림으로 연행되었다. 그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형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에게 감히 이럴 수는 없어. 이지훈 그놈이 날 모함하는 거야.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와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20년 전 어린 소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고 이제 그 소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의 비참한 몰락은 모든 언론에 생중계되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자는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최 회장의 구속과 함께 태양그룹을 좀먹던 부패한 세력들은 모두 쫓겨났다. 서연은 지훈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고 불신으로 가득 찼던 회사 분위기는 활력을 되찾았다. 그녀의 아버지인 회장은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에 감탄하며 조용히 그녀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재건한 진정한 리더였다.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은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서연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으로 불렀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해 보였다. 그들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 씨, 태양그룹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의 복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의 병폐를 스스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제게 그리고 태양그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20년간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의 목표는 최 회장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복수를 넘어선 더 큰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머물렀다. 20년 전,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따뜻한 손. 그는 그 손에 모든 것을 빚졌다. 그는 마침내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서연 씨, 20년 전 내가 당신에게 했던 약속, 기억하나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잡았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의 삶에 새로운 막이 열리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 회장의 몰락 이후 서연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녀는 이지훈 그룹과의 협력을 공식화하며 두 기업은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선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그들의 만남은 파괴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창조와 재건의 시작이 되었다. 이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림자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20년 전 이지훈이 살았던 낡은 골목들을 재개발하고 그곳에 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이지훈의 냉철한 분석력과 거시적인 안목에 서연의 섬세한 기획력과 따뜻한 통찰력이 더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자 두 사람은 서서히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공식적인 회의실이 아닌 평범한 카페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지훈은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아픔을 서연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서연은 그의 모든 상처를 감싸 안아주었고 그녀의 따뜻함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어느 날 저녁, 이지훈은 서연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차가 막히는 도심을 벗어나 그가 차를 세운 곳은 낯선 골목이었다. 그곳은 2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어둡고 냄새나는 곳이 아니었다. 깨끗하게 단장된 벽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거리의 불빛들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게는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서연이 어릴 때 좋아했던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여기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네, 서연 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20년 전, 이 차가운 골목에서 당신은 제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작은 저금통, 그리고 한마디의 말,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당신에게 약속했습니다. 꼭 돌아와서 당신에게 갚겠다고.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지가 아니었다. 반지 옆에 놓인 작은 은색 돼지 모양의 펜던트였다. 그것은 그녀의 어릴 적 핑크색 저금통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한 모양이었다. 서연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지훈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의 그 깡마른 소년의 눈빛과 똑같았다. 순수하고 진심이 가득한 한서연 씨,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비쳤습니다. 복수를 끝낸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나의 유일한 미래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지훈 씨, 좋아요. 당신이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반지를 받았다. 이지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보다 그녀의 마음을 더욱 환하게 비춘 것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이루어진 그들의 약속이었다. 이지훈과 한서연은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정의, 그리고 사랑에 대한 서사였다. 한 소녀의 순수한 선의가 한 소년의 삶을 구원했고 그 소년은 다시 돌아와 그녀의 삶을 완성했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과 복수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한 조각의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랑의 힘은 그 어떤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을